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관이 사태를 좀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성관이와 사법부의 동반 추락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성관이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에 대한 책임에서 사법부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그 아래 각급 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속된 말로 바지사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주는 식이었죠. 이번 사태를 일으킨 투표용지 문제만 해도 인쇄매수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이는 결정을 사무총장 정결로 결정하고 노태학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각종 특권은 다 누렸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행실을 보면 선관위 부패의 수혜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도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2024년 7박 9일 일정의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에는 총 7,19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25년 8박 10일 일정의 덴마크, 스웨덴 출장 예산은 총 9,053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의전설 6위인 중앙선관위원장이 현지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실무진급이었다고 합니다. 실질적 기관 교류라기보다는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겸직하는 관행은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사법부가 가장 적합하다는 공감대 속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이 같은 신뢰는 배반당한 셈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상근직이 아니라 비상임이라는 제도적 허점도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선관위원장들이 직분에 충실히 임했다면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5일 노태학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공고했습니다. 사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헌법에는 9명의 중앙선관위원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사실상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셈입니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적 위상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입니다. 선관위와 사법부의 동반 추락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와 사법부 모두 헌법에 따라 독립성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을 오남용해 견제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선관위부터 보겠습니다. 선관위의 위상이 우리나라처럼 높고 공고한 나라는 드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행정부가 선거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합니다. 반면 비교적 뒤늦게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들은 선관위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도 거의 대부분 법률 차원에서 선관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선관위가 헌법에 규정된 독립적 헌법기관인 경우는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헌법이 이토록 선관위를 총회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별도의 선거관리 기관을 두지 않다가 같은 해 4.19 혁명을 거쳐 수립된 제2공화국 헌법에 처음 선관위가 명시됐습니다. 이후 중앙선관위원회 신분을 보장하는 등 꾸준히 독립성 강화 규정을 헌법에 추가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에는 선관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권 선거가 판쳤고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을 만큼 선거제도 자체가 후진적이었습니다. 1987년 거리를 뒤덮었던 민주화 함성은 결국 직선제 도입을 통한 참정권 회복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적 열기는 매번 선거를 달궜고 선관위는 세계적으로 드문 헌법적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습니다.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기강과 공직윤리 해이가 용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3.15 부정선거라는 뼈아픈 역사를 통해 잉태됐고 지난한 민주화를 거쳐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우뚝 섰던 선관위가 어느새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부실기관이자 특권에 찌든 부패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서 아무런 내부 견제 통제 없이 권한만 누려왔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직원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법이 선관위의 튼실한 울타리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는 오로지 자체의 사명의식에 맡겨집니다. 우리 헌법은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명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바뀌는 데는 4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이 되레 본연의 임무를 배반하는 악성세포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지독한 아이러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필연적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제도의 철저한 개혁이라는 과제와 함께 중요한 헌법적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면서도 독립성이 부여되는 국가기관에 대해 어떻게 국민적 통제를 가하고 책임을 지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특정 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건 그 임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이 받쳐주지 않을 때 공정성이라는 대들보마저 무너지는 위험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는 우리 헌법이 총회하는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목적을 위해 거의 무한대의 독립성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은 황제 대법원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장 한 명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주는 헌법 조항은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법관 선정에 입법 행정부와 시민들이 관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법관 인사, 징계, 또 법원 행정에 외부의 견제가 작동할 여지가 없는 것도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밟아온 길처럼 사법부도 이 같은 독립성을 외부와 단절된 성체 안에서 특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라는 뜻에서 독립성이라는 울타리를 쳐줬지만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 앞에서 여러 차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내란 직후 사법부는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고 윤석열 탄핵 뒤 치러진 대선 직전 유력한 야당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배제하려는 판결로 내란 연장을 획책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향응, 금품 수수가 드러난 판사들의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이 아니라 주권자 눈치를 볼 필요조차 없는 권력 독점기관이 됐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그 폐해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독립성에만 주목하고 책임성과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가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우리 헌법이 자초한 배반입니다. 사법부와 선관위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겨레 유권자 패널 조사에서 법원 신뢰도는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국회에 뒤처지며 꼴찌에서 두 번째에 놓였습니다. 5월 26일 발표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의 국가기관 인식조사에서도 사법부 신뢰도는 1년 만에 38%에서 19%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신뢰도에서 선두권을 유지해왔던 선관위도 다음 조사에서는 추락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국민의 신뢰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국민 불신이 커져도 권력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중시하고 민주적 성찰에 힘쓰라는 게 헌법의 요구입니다. 이를 무시하게 되면 헌정체제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이 시대적 한계로 포착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워진 주권 감수성에 맞춰 헌법도 한 단계 도약할 때가 됐습니다. 독립기관들의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고 국민의 감시 통제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평가가 기관 운영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슨 감시 통제, 견제 법제도를 만들고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